예, 김건희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당시에 투입됐던 3명보다 인원을 늘려서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 측에 특검팀이 물리력을 동원하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김건희 씨의 소환을 앞두고 혐의 다지게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는 없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때를 거론을 했습니다. 당시 최순실 씨와 똑같이 강제 구인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지금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갈등 상황을 동등한 비율과 비중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고, 다만 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고 또 어느 한쪽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에는 그 대상자를 이제 구인해서 즉 데리고 와서 어딘가에 데려다 놓는 그 인체해 놓는 효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집행에 저항할 경우에는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적법한 국가공권력의 행사거든요. 예. 또한 여기에 불법적으로 저항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또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집행법 100조에 있는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요건들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의 경우에만 교도관이 강제로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장 측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관련 규정들, 형집행법 100조의 규정을 좀 자세히 좀 보자면은 그 해당 규정은 교도관이 수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경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면서 교도관이 이제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일부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보안 장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경우에는 이 형집행법 100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경우에는 그러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냐?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형집행법 100조의 규정과 별개로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그러한 영장 발부의 효력에 대해서 의문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에 있어서의 유효한 유형력의 행사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법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굉장히 전직 국가원수로서 중요한 인물이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특검이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양측의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의견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추후에 이번 부분들은 사실 어렵지 않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영장 집행 기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앞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이제 다뤘는데 특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집행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제 중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해서는 목요일을 넘어서 집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특검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즉 체포영장에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 원칙적으로는 7일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더 짧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도피 중이다, 지명수배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길게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7일 있죠, 유효기간이.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그 7일의 유효기간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체포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기간을 넘어서 집행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그 체포영장 집행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는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그 후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은 아니다라는 해석까지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특검 측에서 이야기한 7일 이후에도 집행 가능하다는 의미는 이미 집행을 착수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고 그 후로도 계속 집행할 수 있다는 해석은 사실 다소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검 측에서 그러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7일 이후에 안 되면 체포영 다시 발부받겠다라는 예, 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 좀 더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발부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네. 다시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기한의 어떤 기간의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공식적으로는 다시 발부받는 것이고요. 하지만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이 대법원 재판 예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서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발부해서 그 뒤에 이제 기존의 체포영장 뒤에 첨부하고 간이라는 방법으로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재판 예규까지 있거든요. 또 특검에서도 이런 규정들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존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에 나서서 추후에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안전하게 만약 이번 기한 안에 유효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한다면은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서 집행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시 상황을 두고 반박하고 또 다시 재반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서로 입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집행할 때 영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상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이런 논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이 침해되었다. 그리고 당시에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이 저항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리고 특검팀이 다가오면서 깜짝 놀라서 속옷만 입고 있다가 목포로 가렸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그리고 인권 침해 요소를 강조하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반면 특검 측에서는 당시에 다 촬영을 고지하고 촬영까지 했다면서 또 자신 있게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워서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물론 당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추후에 확인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인권과도 직결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해서 검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촬영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객관적인 법원 등에 의해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지난번에 이제 체포가 무산된 이후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것이 체포영장 집행과 변호사가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뭐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변호인과 절차를 조율하고 협의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이고 또한 굉장히 특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건이지만 당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재구성해 보면은 예.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구치소에 왔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까 변호인과 협의해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특검 측에서는 아직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건 관련해서 변호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대응을 했고 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왜 침해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볼 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 건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론 이런 경우에
우편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뭐 모사 전송이죠. 이게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특검 측에서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뭐 상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설령 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접견실에 대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변호인과 접견하는 중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시 변호인과 미리 논의하지 않고 또는 상의하지 않고 조율하지 않고 현장에 변호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다만 압수수색과는 좀 비교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누군가는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고 또한 그 장면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데 아직 변호사가 안 온 상태에서 이거 그냥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변호인이 현장에 오는 것을 기다려주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예. 체포와 압수수색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특검 측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을 예고한 상황이고 이번에는 물리력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투입됐던 3명보다 인원을 늘려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특검팀은 어쨌든 지휘를 하고 집행 주체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좀 어떤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관련 규정을 보면 검사가 지휘를 해서 교도관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비록 특검이지만 그런 규정은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특검 측이 인력을 보강했다 하더라도 일단 체포할 때는 교도관이 이제 작업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절차에 응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형집행법 100조 등의 근거를 들면서 지금 강제적으로 이제 집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서울구치소장도 국회에 나와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서울구치소장의 이야기를 물론 일견 이해는 됩니다. 큰 소동이 벌어지거나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봐 굉장히 보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좀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싶다.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행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저지할 만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교정당국에 특히 서울구치소에 이번 만약에 앞으로 있을 체포영장 집행이 있다면 집행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거든요. 이러한 지시가 직접 하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구치소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지난번 첫 번째 영장 집행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도 내일 이제 특검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다른 피의자들처럼 공개 소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포토라인에도 서게 되는 것인데 글쎄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포토라인에서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는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해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 것 자체가 의무는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번에는 특혜 없다.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포토라인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볼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따라서 물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상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취재진을 통제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놨다고 해서 거기에 응해서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 그 지점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취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이제 청사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언론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글쎄요. 제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다 인정한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내놓더라도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출석 요구서를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또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혐의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 차례 조사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 측에서도 지금 하루에 1개 혐의씩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특검팀에서 이에 대해 확실하게 좀 선을 긋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의 조사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좀 특징이죠. 변호를 하는 변호인들이 굉장히 수사기관에게 당당하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좀 눈치를 보거나 또는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좀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렇게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한 번 출석하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을 계속 자극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까지 들 정도인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네,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조금 전 출석 장면 함께 보시죠. 예, 이전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경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1차 주포에게 실형 대신에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라면서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은 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요. 관련한 심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관련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 이 부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이제 내일 특검 출석을 앞두고 어쨌든 특검팀에서 이렇게 뭐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뭐 신병을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건데 지금 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경우에는 특검팀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신선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종호 전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특히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대신 관리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특검 수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10시 반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예.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죠. 위반 혐의인데 또 그 외에도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해서도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종호 전 대표, 전 회장의 경우에는 이 왜 도대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느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이미 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1차 당시 범죄가 확인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른바 이제 주포라고 부르는 이모 씨가 있는데 그 이모 씨가 다른 건으로 이제 그 또 혐의를 받고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내가 힘을 써주겠다. 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집행유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대가로 8,390여만 원을 받았다. 이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유력자들과의 인맥을 10분 활용했다. 예.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고 또 그 외에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제 언급이 되었죠. 또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또 이모 씨로부터 수수한 액수도 고액이다. 이런 걸 이야기했고요. 또한 공범들에게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에게 도주를 지시한 전력이 있고 또 검찰 수사 받을 때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또 참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이렇게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물론 법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세밀하게 판단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 유력자 인맥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수사에 다
적절하게 다 응했습니다. 알리바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묻지마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오늘 10시 반에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만약 구속된다면 수사에 더욱더 속도가 이제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종호 전 대표의 오늘 구속영장 심사도 그렇고요. 내일 김건희 씨 소환 앞두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우크라 습관과 관련해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소환이 되기도 했고 또 집사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HS 요성 조현상 부회장이 출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또 특검법을 보더라도 다양한 혐의가 있고 또 그러한 혐의들을 다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또 관련자들은 조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피의자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참고인인 그런 신분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후에 김건희 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보이고요.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공천 개입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었던 인물들이 속속 구속된 사람도 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고 아직은 참고인입니다만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아직까지 신병합법화 되지 않아서 조사를 하지 못했던 김혜성 씨들을 비롯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검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언론에 드러나고 또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다 이걸 유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후에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확정되어야만 유죄가 이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거론된다고 해서 모두 다 유죄이다. 범죄자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일단은 구속이 됐고 이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상민 전 장관이 그동안은 문건을 보지 않았다. 문건 관련해서 그 후에 단전 단수 지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하지만 경찰이 극적으로 확보한 그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문건을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 본인이 내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생기고 또한 헌재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와 동시에 유사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 이른바 안가 회동이 있었는데요. 그 안가 회동 당시에 도대체 왜 모였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당시 처음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까지도 당시 합석했다는 것들이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침묵을 위해서 모여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또는 사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다면은 이거 역시 만약 그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고 확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 내놓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당시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새롭게 내놨습니다만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그럼 그동안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냐, 아는 것이냐. 갑자기 뒤늦게 내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고 논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했고 이후에 이제 소환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내일 중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소환 방식 등의 논의를 통해서 조사 내용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과는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